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우, 감사해요. 네. 박수 한번 치세요. 박수 한번. 네. 아, 그래요. 자, 오늘 이제 자료 보면 사전에 제가 이제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뭐 이렇게 앞쪽에 부동산 총론이라든지 지대 이론이라든지 개발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굳이 제가 이렇게 이 시간을 이용해서 설명해 주지 않더라도 수업 시간에 그냥 일부 그냥 좀 풀어보는 것도 있고 혼자 봐도 문제가 안 되는데 가장 비중이 큰 게 수요 공급하고 투자 이론 금융 그쪽이 뭐 거의 절대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가지고 이제 오늘 하루 종일 할 텐데 또 이제 문제 구성을 보면 기출 문제 특강이라고 해가지고 완전 기출 문제 이거 나왔던 지문 토시 하나도 이렇게 다 똑같이 이렇게 했냐? 그건 아니에요. 기출 문제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뭔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죠. 그러면 그 메시지를 가지고 지문을 재구성한 문제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그리고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지껏 시험에 나왔던 유형들을 다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막 지문이 막 열 몇 개짜리도 있고 막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정리를 했으니까 한번 쭉 보도록 합시다. 먼저 예, 저기 선생님 들어오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원래.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하죠. 참고하시라고요. 자, 먼저 파트 1 수요 공급이 있는데 가장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유량과 저량과 관련된 내용이죠. 유량 저량. 유량 저량에서 우리한테 물어보는 것은 얘가 유량 변수니 저량 변수니 그 변수 구분하는 게 가장 비중이 크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을 주는데 이 상황이 유량의 상황이냐 저량의 상황이냐를 물어보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보면 굳이 제가 판사 안 해도 되죠. 유량은 일정 기간 플로우, 저량은 일정 시점 스톡. 자, 그래서 우리 박스 안에 있는 이 그 지문들 있죠. 이 지문들이 가장 잘 뜨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어디 유량 변수는 모두 몇 개냐라고 물어봤죠. 어디 첫 번째 지대 유량 맞아요? 그렇죠. 실물 자산이란 말 있죠. 앞에 실물이란 말은 의미가 없어요. 시험에는 회사의 자산, 뭐의 자산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자산, 가치, 가격, 부채는 몇 년, 몇 월, 며칠 기준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량이 되겠죠. 도시 인구라고 있죠. 시험에 도시란 말도 안 나오고 그냥 인구란 말이 통상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도시고 뭐 이런 필요 없어요. 인구도 역시 몇 년, 몇 월, 며칠 기준 몇 명 하니까 저량이 되겠죠. 그렇죠. 다음 부채, 가치, 가격, 부채, 자산은 몇 년, 몇 월, 며칠 불어 얼마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저량이 되겠고 다음 주택 생산량 밑줄 끄집어내 가지고 자 주택 생산량은 어쩌다 한번 이렇게도 나와 신규 주택. 자, 어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다고 그랬죠. 우리 유량 저량에서 신규 주택은 새 집을 말해요, 헌 집을 말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 계획 중이거나 진행 중인 상태, 아직 주택으로서 완성돼서 시장에 존재하지 않은 상태를 신규 주택이라고 하고 새 집이든 헌 집이든 이미 주택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주택을 주택 재고 또는 재고 주택이다라고 한다는 거. 요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주택 재고 재고 주택은 새 집 헌 집 이라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새 집이든 헌 집이든 현재 주택으로서 완성돼서 존재하고 있는 상태를 주택 재고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택 생산량 신규 주택은 일정 기간 동안 공급이 진행되는 상태니까 일정 기간이니까 유량이 저량이에요. 유량이죠. 다음 주택 재고 또는 재고 주택은 현재 시점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유량이 저량이에요. 저량. 여기서는 이것만 구분하시면 돼. 이것만. 그래서 주택 생산량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신규 주택. 얘는 유량 저량? 유량. 그렇게. 다음 가계 소득이라고 나왔죠. 근데 시험에는 가계 소득도 나오고 회사의 순영업 소득도 나오고 임대인의 소득 막 이렇게도 나와. 아무튼 소득은 있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 걸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량이다 저량이다. 유량이다. 이렇게. 다음 주택 재고는 저량. 주택 거래량은 1년 동안 이 지역의 주택 거래량 몇 건, 6개월 동안 몇 건, 지난 1년 동안 거래량 몇 건 이런 식이니까 유량 저량. 유량이 되겠죠. 투자는 자 투자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얻기 위한 현재의 희생이래요. 그러니까 현재와 장래라는 일정한 기간 속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거죠. 유량이다 저량이다? 유량이다. 그렇게. 그래서 유량은
지대, 주택 생산량, 가계소득, 거래량, 투자 몇 개? 5개. 이렇게. 네. 다음 2번. 부동산 수요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2개 고르는데 먼저 1번이 전형적인 이제 조심해야 될 문제예요. 1번, 5번 이런 것들. 일단 1번. 저량 동그라미. 저량의 주택 공급량은 일정 기간 동안 자 밑줄 일정 기간 동안 공급되는 밑줄. 자 여러분 저량 특정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주택 공급은 착공과 완공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일정 시점이라 하면 공급이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정 시점은 일정 기간 동안 공급되는 주택의 양 하면 안 되고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 이렇게 나와야 돼요. 존재하는 주택의 양 저량이니까. 그러니까 일단 1번 지금 틀렸습니까? 틀렸죠. 2번. 부동산 수요량은 특정 가격 수준에서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와 함께 자 밑줄 지불 능력을 갖춘 쉽지만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지문이 이거죠. 부동산은 고가니까 그냥 수요가 아니고 지불 능력, 구매력이 수반된 무슨 수요래요? 유효 수요다. 유효 수요다. 이렇게 유효 수요. 다음 4번 먼저 좀 할게요. 자, 부동산 수요 및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양, 수량을 나타내는 스톡 개념이다. 근데 정말 실제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자, 이건 일정 기간이니까 플로우예요, 스톡이에요? 플로우다라고 해야 되겠죠. 플로우 일정 기간이니까 유량 플로우 이렇게. 예. 오늘 아침 오자마자 또 영어가 나오네. 그렇죠. 4번 틀렸죠? 네. 다음 이제 5번 먼저 가고요. 만약 현재 우리나라에 총 1,500만 채의 주택이 존재하고 존재 동그라미 쳐봐요. 존재하고 그 중에 100만 채가 공가로 남아 있다면 문장 끊어보세요. 이런 지문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숫자 싸움이 아니에요. 볼래요? 주택이 1,500만 채가 공급이 돼 있는 상태래. 근데 100만 채가 공실이래. 그러면 생산량 공급량은 그냥 1,500만 채예요. 생산량이란 것은 소비자가 소비를 하든 말든 만들어진 양이 생산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산 공급량은 그대로 100만 채인데 수요량은 1,500만 채인데 수요량은 1,500만 중에 100만 개 공실이죠. 그러면 소비자에 의해서 보유되고 이용되고 있는 게 수요량이니까 그건 1,400만 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숫자 싸움이 아니고 어떤 상황을 먼저 툭 던졌죠. 그래놓고 뒤에 해석할 때 유량으로 해석하느냐 저량으로 해석하느냐 그거를 제대로 할 수 있냐 없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존재가 뭐예요? 존재는 기간이 시점이에요. 일정한 시점이죠. 그러면 뒤에 현재 주택 저량 동그라미 어디 존재니까 저량 맞아요? 그러면 저량의 수요량은 1,400만 채다. 맞죠? 그렇죠? 다시 이제 3번을 하는데 이제 참 이게 옛날 시험하고 지금하고 많이 좀 다른 게 옛날은 어떤 단락이 있으면 그 단락에서만 이렇게 지문을 막 구성하려는 노력이 되게 있었는데 지금 뭐 하나 하면 우리 보면 사실 또 수요 공급도 있잖아요. 앞쪽에 유량 저량 있지, 수요 곡선 형태 어떻게 되느냐, 공급 나오고 균형 나오고 탄력성 나오고 순서가 딱딱딱 있잖아요. 근데 문제를 거기 딱 맞춰 내주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것도 넣고 막 이렇게 집어넣어 버려.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안 되는 학생들은 되게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아무튼 우리 수요 탄력성은 선택할 수 있는 대체제가 다양하고 많으면 수요가 탄력적, 선택할 수 있는 대체제가 제한되면 수요가 비탄력적. 들어본 적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 3번 보니까 수요는 단기보다 장기에서 더 탄력적이게 된다. 맞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3번 지문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몇 번, 한 2번 정도밖에 안 나왔고 3번 지문은 사실 뭐가 절대적으로 많이 나오냐면 수요가 아니고 공급은 단기보다 장기로 갈수록 더 탄력적이다. 이거 들어봤죠? 이게 시험에 거의 절대적인 지문이고 근데 수요도 나온 적이 있어서 끄집어냈는데 우리 이 생각도 하셔야 돼. 부동산은 고가거든요. 그러면 소비자 측면에서도 부동산을 살 때 필요한 자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당장은 돈을 많이 못 만들어낸다 이거죠. 지금 당장 7천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이 얼마 없겠죠. 근데 나한테 한 2년 또는 3년 정도 시간을 주어진다면 열심히 돈을 축적해가지고 1억 2천을 만들어야 된다면 지금보다 선택할 수 있는 대체주택이 더 늘어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가끔 나오는 질문이에요. 아무튼 수요도 공급도 모두 다 단기적으로는 탄력 비탄력,
단기적으로는 비탄력, 장기적으로 할수록 탄력성이 더 커진다. 그 개념 딱 잡아놓고 가게요. 다음 6번은요. 저도 집에서 이제 다 얘기 해설 같은 거 달아갖고 왔는데 잘했죠. 그럼요. 왜냐면요. 저도 제가 낸 문제지만 이걸 가지고 뭐 해설 같은 거 싹 달아갖고 왔는데 안 그러고 그냥 하면 하다가 삑사리 나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저도 딱 준비해갖고 와야지 이게 계획된 각본에 의해서 이거 설명해주고 저거 설명해주고 해가지고 딱 시간이 6시 이전에 딱 끝나거든요. 해갖고 왔어. 잘한 거죠. 근데 이게 뭐라 써놨냐면 딱 한 번이라고 쓰는 거야. 이게 딱 한 번이 뭐야? 그래 시험에 한 번 나왔어. 한 번. 그러니까 복습을 여기다가 열정적으로 복습하면 안 돼요. 딱 한 번 나왔어요. 이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칠판 보는데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시험에 나왔으니까 그냥 한번. 자 이제 볼게요. 가격과 이제 수량이 이렇게 있는데, 자 갑돌이라는 친구는 100원이라는 가격에 물건을 2개를 사려고 한대요. 2개. 근데 가격이 200원으로 비싸지면 물건을 하나만 사려고 한대. 하나만. 그러면 이게 갑돌이라는 사람의 수요 곡선이거든요. 이걸 갖다가 개별적인 수요 곡선에서 그냥 개별 수요 곡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다음. 근데 을돌이는 100원에 물건을 3개를 사려고 하고 가격이 200원 비싸지면 물건을 하나만 사려고 한대. 그러면 을돌이의 수요 곡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별 수요 곡선이에요. 그러면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자, 우리 이렇게 가정할게요. 시장에는 갑돌이랑 개별 소비자, 을돌이랑 개별 소비자 딱 두 사람만 존재한다라고 하자. 그러면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은 자, 수평은 뭐가 똑같죠? 가격.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갑돌이는 2개 살려고 하고 을돌이는 3개 살려고 한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몇 개 살려고 한다? 5개 살려고 한다. 예. 그래서 개별 수요 곡선을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즉 수평에서 모두 연결한 게 시장 전체의 수요량이 돼요. 이렇게. 다음. 수평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갑돌이 1개 살려고 하고 을돌이 1개 살려고 하니까 시장 전체적으로는 2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연결한 노란색 전체가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이에요. 그래서 딱 하나만 체크하는데 개별 수요 곡선, 개별 수요자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대체제가 제한되겠죠. 개개인 사정에 의해서. 근데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선택할 수 있는 대체제가 더 많아집니까? 그렇죠? 자, 기억나신지 모르겠다. 수평이 가까우면 탄력적 기울기는 완만, 수직이 가까우면 비탄력적 기울기는 급함. 들어봤죠? 그러면 시장 그 책에 6번 지문 완만 동그라미 쳐봐. 완만 찾았죠? 완만 밑에다가 탄력적이라고 일단 먼저 써요. 그래서 개별적인 수요자 관점에서 볼 때는 대체제가 적을 텐데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체제가 많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개별 수요 곡선보다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이 기울기가 더 완만하다는 것은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요가 더 탄력성이 크다라고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있잖아요. 오답 나올 만한 거리는 좀 안 돼요. 근데 아무튼 시험에 나와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보다가, 근데 이렇게 하면 돼. 오늘 그냥 보고 넘어가도 괜찮고요. 우리는 지문이 5개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 풀다 보면 뭔가 이렇게 잘 어색하고 좀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런 것은 있잖아요. 시험에 자주 등장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그 지문 가지고 승부 보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고 다른 거 읽다 보면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문들은 어쨌든 한 번 나왔으니까 살짝 보고 넘어가자. 이렇게. 그래서 2번 문제는 답이 1번과 4번 2개가 되겠죠? 그렇죠? 다음. 3번 문제는 아주 그냥 절대적인 문제죠. 절대적인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 예. 그래서 제 자료는 별표를 쳐갖고 왔네요. 예.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별표 쳐갖고 왔어요. 이렇게. 예. 자, 이제 이 3번 문제는 뭐 그냥 무조건 시험에 여러 문제에 걸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제가 문제를 하면서 우리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도 있고 소득 탄력성이라는 것도 있죠. 그죠? 전부 싹 묶어가지고 그냥 한 방에 다 정리하려고 한 거고, 그리고 시험에 저기 독립제라는 소리도 있고 용어가 한 번은 나온 적이 있는데 세부 내용은 물어보진 않았어요. 아직. 하나 독립제라는 것도 있고 중립제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는 대체제 보완제는 100% 무조건 여러 문제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정상제라는 표현도 가끔 나오고 열등제도 나오고, 근데 오늘은 독립제라는 용어하고 중립제라는 용어도 한번 딱 들어보고 갈 거예요. 그러면 아무튼 3번을 가볼게요.
3번은 A 물건의 가격이 10% 상승한다라는 대전제 조건이 있어요. 일단 이렇게 상승하면 그로 인해서 하는데, 자 우리 지금 대체제 보완제 개념 약하신 분 다시 봐요. 자 대체제 A하고 B하고 대체제 관계가 있다. 그러면 대체제란 것은 사람들이 이걸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게 없으면 다른 물건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이게 대체제예요. 대체제. 그러면 콜라하고 사이다도 대체제 관계가 될 수 있나요?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생각도 하셔야 돼. 예. 사람이 무진장 돈이 많으면 어떤 한 물건의 가격이 오른다 하더라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저번에 몇 주 전에 강의할 때 이런 소리 한 것 같은데, 내가 우리 강남 우리 학생들 동문회 총무예요. 근데 내일 야유회를 가는데 음료수가 100개 필요한 거야. 그래서 저는 콜라 50개 사려고 하고 사이다 50개 사려고 딱 맘먹고 갔었어요. 이렇게. 예. 자, 근데 콜라 가격이 원래 1,000원이었다. 사이다 가격은 900원이다. 그러면 사이다는 콜라에 비해서 지금 100원 싼 상태인데, 자, 근데 콜라 가격이 1,200원으로 인상된다라고 하면, 자, 콜라 가격이 상승한다면 이란 말이 무슨 의미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다. 그렇지. 콜라만 가격이 상승한다 이거예요. 우리 시험 문제 보면요, 거의 대부분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라고 가정하면 이게 붙거든요. 신경 안 쓰고 풀어도 되는데, 이 말은 콜라 사이다가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 끝에 이런 조건을 주고 나서 지문에 콜라 가격이 상승하면 이란 말은 콜라만 가격이 상승했지 다른 조건은 전혀 변함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콜라 가격이 상승하면 콜라만 가격이 상승했죠. 그러면 사이다는 가격이 그대로 900원이 돼야 돼요. 900원이. 자, 그러면 콜라는 가격이 비싸졌는데 사이다는 그대로다. 근데 콜라가 비싸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이다 가격이 종전보다 더 싸지게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싸면 이 물건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증가하겠죠. 싸니까. 그러면 사이다를 50개 사려고 하다가 사이다가 싸니까 80개 사려고 한다. 그러면 있잖아요, 돈이 무진장 많으면 콜라도 그냥 50개 사면 돼요. 근데 나는 지금 총무니까 돈 아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것이 상대적으로 싸니까 많이 사면 요거는 50개 사려고 하다가 수요량을 당연히 줄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요 관계를 조심해야 돼. 그래서 대체제는 둘 다 선택하는 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100개를 맞추는 거야. 근데 어떤 한 놈이 비싸다. 그러면 비싸니까 그 놈 덜 사고 상대적으로 싼 놈을 더 많이 사. 그래서 100개의 수량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소비량이 증가하면 한쪽은 반대로 소비량이 감소하는,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 아셨죠? 예. 한쪽이 소비량이 늘어나면 다른 쪽은 줄어든다는 거. 다음. 보완제는 시험에 나와도 뭐 크게 문제가 없어요. A하고 B하고 이렇게 보완제 관계다. 그러면 둘이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관계니까, 예. 한쪽을 많이 사면 이쪽도 많이 사고, 이쪽을 조금 사면 이쪽도 조금 사고, 그런 관계. 그래서 A란 물건의 가격이 상승하면 A의 수요량이 감소하죠. 그러면 요거 조금 사면 요것도 조금 사. A 가격이 하락하면 A 많이 사죠. 그럼 요것도 같이 많이 사고, 이런 관계. 이런 관계를 보완제 관계다. 어디? 회를 먹는데 초장을 사야 돼. 회하고 초장은 보완제가 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죠. 근데 회는 조금 사는데 초장은 이렇게 큰 거 삽니까? 아니죠. 회 조금 사면 초장도 조금 사고, 회를 한 10만 원치 사면 초장도 한 2병 사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바로 보완제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가봅시다. 자, A 가격이 10% 상승하니까 첫 번째 조건이, 예, 기억이 보니까 A의 수요량이 7% 감소했다라고 나왔습니까? 감소했다라고 나왔죠? 그렇죠? 다음 니은 보니까, 니은 A 가격이 10% 상승하니까 니은 B의 수요량은 15%가 뭐하고? 증가하고. 다음 C의 수요량은 5%가 감소하고. 그다음에 하나 더 있죠. 자, D의 수요량은 변화가 있대요, 없대요? 변화가 없다. 우리 먼저 요거 먼저 정리합시다. 이거 먼저. 그러면 가격 탄력성은 가격에 대한 수요량의 반응을 측정하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10%가 인상됐으니까 수요량은 7% 감소했죠. 자, 그러면 가격 탄력성은 마이너스 0.7인가요? 아니라고 그랬어. 마이너스 붙이는 것은 교차 탄력성에서 보완제만 마이너스 붙이는 거고, 가격 탄력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냥 어차피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니까 그 값은 마이너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절대값을 씌워서 그냥 하기 때문에 그냥 0.7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네, 그래요. 자, 그러면 0.7은 분수는 2라고 비교하는 거잖아요. 0.7은 1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러니까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1번 지문 일단 해결이 됐어요. 1번 지문 해결이 됐어요. 다음 이제 2번 지문 해결할 텐데 A와 B와 관계를 물어봤네. 2번 지문은 A와 B. 자, A와 B를 보니까요. A가 비싸면 A를 덜 사고 B를 더 많이 사는 거야. 한쪽은 덜 사고 한쪽은 많이 사죠. 둘이 무슨 관계? 그렇지. 일단 둘은 대체제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다음에 교차 탄력성은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A 가격의 변화에 대한 A 가격 변화에 대한 A 수요량이 아니고 B 수요량의 변화를 측정한다고 그랬죠. 그거 볼까요? A 가격이 10%가 비싸지니까 B란 재화의 수요량은 15% 증가했죠. 그렇죠? 그러면 1.5가 되겠어요? 얘는 둘 다 반응이 분모도 플러스 분자도 플러스니까 그냥 플러스 1.5니까 그냥 1.5 쓰면 돼요. 우리 이런 소리 기억날 텐데 대체제의 교차 탄력성 플러스 보완제의 교차 탄력성 마이너스 들어본 적 있죠? 대체제니까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 됐죠? 이제 2번도 해결됐어요. 다음 3번 질문 A와 C와 관계 눈치 있는 자는 A, B가 뭐 이제 대체제면 당연히 보완제겠지 뭐 A, C는 그러겠지. 아무튼 봐요. A 가격이 상승하니까 A의 소비량이 감소해. 그리고 C도 소비량이 같이 감소해. 그러면 A와 C는 같은 운명이야. 무슨 제? 보완제. 보완제. 그러면 보완제의 교차 탄력성은 자 어디? A 가격이 10% 비싸진 거죠. 그랬더니 C 재화 수요량은 5% 어떻게 됐어요? 감소했죠. 자, 딱 하나 보완제만큼만 보완제의 교차 탄력성 계산만큼만 정확하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요. 플러스 쓰면 틀립니다. 나머지는 다 플러스거든요. 왜 얘만? 뭐에? 보완제 간의 교차 탄력성은 정확하게 마이너스 붙여주셔야 돼요. 얘만. 그러니까 이게 분자 분모가 다르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0.5다. 자, 3번 맞아요? 맞죠? 4번은요. 용어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한번 들어볼게. A, B가 있는데 A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B가 영향을 받는다. 는 것은 A, B는 뭔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A가 어떻게 달라졌는데 B가 전혀 반응이 없다는 것은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 독립적인 관계라고 이야기해. 독립적인 관계. 그래서 보니 A 가격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D란 물건의 수요량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까? 그럼 D는 A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반응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독립제라고 불러줍니다. 무슨 제? 독립제, 독립제. 그러니까 굳이 이야기한다면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면 자동차 소비량은 영향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그렇죠. 받아요, 받아. 예.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면 소금의 수요량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그렇죠. 그런 관계를 전혀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 관계를 독립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예. 다음 이제 여기다가 나온 김에 제가 소득 탄력성까지 싹 묶어서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자, 우리 소득 탄력성은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을 측정하는 건데 어디? 정상 열등제 아시죠? 굳이 안 쓸게요. 정상제는 정상적으로 반응한다.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도 증가하고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량도 감소하는 재화를 정상제라고 해요. 열등제는 반대죠. 소득이 적으니까 어쩔 수 없이 소비량이 증가하고 소득이 많으면 소비량이 감소하고 열등제죠. 우리 불량주택은 정상제인가요? 열등제인가요? 저가주택 불량주택은? 우리 이런 말 있죠. 불량주택 저가주택은 시장 실패의 산물이다라고 하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시장 실패의 산물이란 것은 시장에서 아무도 그 물건을 좋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버젓이 만들어져 나온 물건을 시장 실패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불량주택은 누군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 실패의 산물이 아니래요. 그럼 있잖아요. 불량주택은 질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누가 살고 있어요? 저소득층이 살고 있죠. 그렇죠. 그럼 불량주택은 어디? 저소득층은 불량주택이 정말 좋아서 사는 건가요? 아니죠. 싸니까 주거 질은 나쁘더라도 임대료가 싸니까 싼 맛에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불량주택은 결국
소득이 적으니까 불량주택의 소비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소득이 늘어나면 버려버리겠죠. 딴 데 가버리려고. 자, 그러면 불량주택은 정상제다 열등제다. 열등제죠. 그렇죠. 네. 저기 보니까 60 몇 평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단지도 조성도 잘 됐고 이렇게 막 의사들도 많이 살고 변호사들도 많이 살고 대학 교수 살고 막 이런 동네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 이사 가고 싶죠. 근데 뭐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그런 좋은 주택 같은 경우는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량도 증가하고 소득이 적으면 소비량도 감소하죠. 그러니까 고가 주택은 정상제 열등제. 정상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디 보자. 디귿 상황을 보니까 소득이 10%가 증가하니까 2의 수요량은 5% 증가하고 그다음에 F의 수요량은 12% 감소했죠. 그다음에 G의 수요량은 변화가 없죠. 우리 동그라미 7번 먼저 볼게요. 그러면 G는요.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소비량이 변화가 없대. 그런 제한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중립제라고 이야기해요. 중립제. 예를 들어서 월 소득이 100만 원일 때 100만 원일 때 쌀을 밥을 그냥 밥을 한 공기를 먹었어요. 이렇게 몇 끼마다. 근데 월 소득이 1000만 원으로 늘어나면 이제 밥을 한 끼마다 10공기씩 먹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제 어떤 쌀이라든지 간장이라든지 소금 이런 것은 그냥 소득이 변화해도 소비량이 뭐 거의 달라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물론 이제 품질은 달라지겠지만 그런 제한을 중립제라고 하는데 용어만 듣고 넘어가고 자 이제 2 볼게. 소득이 증가하니까 2의 수요량이 5% 증가했죠. 그렇죠? 어디? 소득이 10% 증가하니까 2의 수요량도 5% 증가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정상제 열등제. 일단 정상제죠. 근데 5번이 틀렸어요. 앞에 정상제는 맞거든요. 근데 얘는 보세요. 탄력성 0.5죠. 1보다 커요, 작아요? 작아요. 소득이 변하는 것에 비해서 소비량의 반응이 상대적으로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러니까 비탄력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탄력적. 탄력적이 아니고 비탄력적. 예. 다음 F. 소득이 증가하니까 F란 물건의 수요량은 반대로 감소했죠. 무슨 제? 열등제. 이렇게 열등제.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아직 시험에 나오지 않았지만 참 이렇게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참 문제예요.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이 모의고사를 내는데 좀 생각을 하고 실제 시험에 그러니까 어려워도 괜찮거든요. 모의고사는 어려워도 괜찮은데 이제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원하는 그런 문제를 내주면 좋을 텐데 엉뚱한 걸 내주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하는데 여러분 가격이 달라짐에 따라서 수요량의 반응으로 측정하는 것이 뭐냐면요. 그것이 바로 대체제나 보완제예요. 응? 소득이 변함에 따라서 수요량이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서 정상제냐 열등제냐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런 거 가지고는 오답 안 주는데 가끔 모의고사 보면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수요량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수요량이 증가하는 것은 대체제다 보완제다 이런 소리 써줘 버린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뭐 됐어요. 에? 대체제 보완제는 뭐에 의해서? 대체제 보완제는 상호작용이야. 너랑 나 사이에서 네 가격이 어떻게 되면 내 수요량이 어떻게 된다. 이게 바로 대체제 보완제 관계고 정상제 열등제는 누구랑 누구끼리 하는 게 아니고 소득 가지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나의 수요량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정상제 열등제가 갈린다는 거. 다시 한 번만 하고 넘어갑시다. 가격 상대적인 너랑 나랑 두 재와 그 상대적인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뭔가 변화가 생기는 것은 대체제 보완제. 소득에 의해서 내 수요량이 이렇게 저렇게 달라지는 것은 무슨 제? 정상제 열등제.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네, 좋아요. 다음 4번. 이제 4번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에서 이렇게 응용시키는 문제거든요. 볼게요. 아파트 시장에 대한 분석으로 틀린 것은 1번. 해당 지역의 녹지 공간 확충에 따라서 선호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은 상승한다. 자, 볼래요? 이런 상황이면 수요가 증가할 수 있겠죠. 그럼 가격 오르겠네요. 맞죠? 네. 다음 두 번째. 우리 1번 지문이 참 좋은데 2번. 대체 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여러분 대체 주택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대체 주택만 가격이 오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당해 재화인 아파트 가격은 하락 효과가 나타납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겠어요? 맞아요. 3번. 해당 지역과 대체 관계가 있는 지역에 혐오 시설이 들어서면 잠깐만. 우리 수안지구하고 저 광주 봉선동이 있는데 둘 다 아주 그냥 막상막하 교육에 있어서 막상막하라고 그렇게 되면 참 좋겠어요. 나중에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예, 그렇게 된다라고 하자. 근데 갑자기 봉선동 지역에 혐오 시설 생긴대. 교육 유해 시설 생긴대. 그러면 그쪽 사람들 빠져나와서 우리 쪽으로 이사 오지 않겠습니까? 제발 그런 날 왔으면 좋겠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수안주구 아파트가 오르지 않을까요? 맞죠? 그러면 이제 3번 보니까 해당 지역과 대체 관계가 있는 지역에 혐오 시설이 들어선다면 우리 아파트 당해 지역의 아파트 수요는 당연히 증가한다. 예, 맞고요. 다음 4번 소비에 있어서 해당 아파트와 보완 관계가 있는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보완 관계에 있는 그 재화가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둘이 보완재래. 그러면 이 보완재 가격이 상승하면 보완재의 소비량도 감소하고 아파트도 소비량이 같이 감소해야 되겠죠. 증가하는 게 아니고 감소한다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4번 틀렸죠? 5번 소비에 있어서 해당 아파트와 대체 관계가 있는 연립주택의 일부 철거로 인해서 연립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하면 당해 아파트의 수요는 증가한다. 어때요? 맞아요. 우리 여기 신가지구도 이제 재개발 이제 지금 언제 시작될지는 대충 한 이렇게 내년인가? 뭐 착공 언제 들어간다고 뭐 그런 말도 있고 그러던데. 예. 그래요. 근데 볼까요? 이 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주변들의 아파트들이 있겠죠. 재개발 지역은 지금 현재 재개발하는 데는 물론 이제 아파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우리가 지금 재개발이 집단적으로 일어난 지가 그렇게 크게 아주 오래된 건 아니니까 거의 대부분 단독주택이라든지 뭐 3층짜리 단독주택, 빌라라든지 뭐 이런 것도 중심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철거를 하죠. 그러면 여기 살던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가급적이면 안 떠나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재개발하면요, 이 주변에 아파트가 다 아파트 월세든 전세든 매매가든 다 올라요, 안 올라요? 오르죠. 왜냐하면 이 동네를 안 벗어나고 싶거든. 그러면 연립주택 옛날 오래된 연립주택 단독주택의 재개발이 일어나면 철거하면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빠져나오니까 당연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겠죠. 그렇죠. 답은 그래서 4번이에요. 자, 6번 문제는 시험에 이런 거는 오답이 안 나오는데 되게 잘못 보면 오해스럽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주긴 한데 복습은 하지 마요. 복습은 하지 마. 복습하다 걸리면 꼬집어 버릴 거야 가가지고. 6번 아파트 임대료가 상승하면 다른 재화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하죠. 그러면 다른 재화는 대체재거든.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대체재 재화를 더 많이 사기 위해서 당연히 아파트에 대한 소비는 감소시킬 수 있죠. 이런 것을 갖다가 대체 효과라고 한다. 예, 넘어가세요. 또 이거 질문을 하러 오지 마. 또 공부를 꼼꼼히 하는 학생은 선생님 이거는 소득효과가 관련 있지 않습니까? 맞아. 사실은 소득효과와 대체 효과는 별개가 아니고 둘이 그냥 연관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문도 하러 오지도 말고 그냥 읽고 다 끝내. 알았어요? 예. 그래서 천만다행인 게 단 한 번도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학원에서는. 그래서 다행이에요. 다음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자, 일단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선이 좌측으로 이동할 수 있는 요인을 찾으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증가는 우측 이동, 감소는 좌측 이동인데 수요든 공급이든 증가하면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고 감소하면 좌측으로 이동이죠. 그럼 이 말은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 감소하는 요인 감소하는 요인 찾으라 이거죠. 근데 있잖아요. 시험에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여러 번 났는데 수요 증가 요인을 찾으시오가 더 많이 나와요. 사실은 이렇게 나온 적은 있는데 증가 요인을 찾으시오를 더 많이 내거든요. 그러나 맨날 그런 것만 보면 안 되니까 어차피 문제 푸는 건 똑같아. 그래서 한번 이렇게 내봤어요. 자, 감소 몇 개냐? 어디? 1번 수요자 실질소득 증가는 아니다. 아니죠? 그다음에 건축 가격 원자재 가격 가서 봐. 에이씨 얘는 아니야. 얘는 있잖아요. 가서 봐. 그러면 다시 해봐. 건축 원자재 가격 하락을 상승으로 바꿔봐요. 아니 바꿔봐. 하락 지우고 상승으로 바꿔봐요. 건축 원자재 가격 하락을 상승으로 바꿔봐. 바꿨죠? 다시 읽어볼게요.
건축 원자재 가격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합니까? 어? 아유 그렇게 찾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문제는 있잖아요. 다이렉트로 영향을 끼치는 거 찾는 거야. 건축 자재 변화는 수요에 직접 영향 끼치는 게 아니고 공급에 영향 끼치는 거예요. 아유, 왜 그럴까? 자, 그래서 여러분 꼬리 잡기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볼래요? 건축 자재 가격이 인상되면 생산비가 높아짐에 따라서 공급이 감소하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뭐 분양가 상승하니까 수요가 감소해서 결국 돈이 하락해서 공급이 또 이러면 안 된다고요. 안 돼요. 에? 그래서 이런 문제는 1차적으로 다이렉트로 영향을 찔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두 번째는 이건 공급과 관련됐으니까 아니에요. 에? 세 번째 인구 감소, 수요 감소 이건 맞네. 오른쪽 아파트 가격 하락 이상 수요 증가 감소 아니지. 이거는 내가 이제 집 살려고 생각해봐. 근데 내가 살려고 하는 내가 세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살려고 하는데 아파트 가격이 계속 떨어질 것 같다는 거야. 살려고 해야 안 사요? 안 살려고 하지. 그렇죠? 수요 감소 요인이에요. 네. 아파트 선호 감소, 수요 감소 요인. 그죠? 대체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당해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죠. 그러니까 얘는 아니야.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 하락, 수요 증가니까 아니야. 그래서 수요 감소 요인으로는 인구 감소, 아파트 가격 하락 예상, 아파트 선호도 감소 세 개입니다. 세 개. 답은 2번이 되겠어요. 다음. 우리 수요 변화, 공급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 수요 자, 여기 잠깐 볼게요. 어디? 수요 또는 공급 양의 변화도 있고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도 있죠. 특징 곡선 이동 안 하죠. 곡선 이동하죠. 그 원인 당해 재화의 가격에 의해서 당해 재화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그렇죠. 여기서 이제 특별한 거 없는데 일단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우리 아파트 시장 분석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근데 연립 주택의 가격이 변하니까 아파트 어쩌고 저쩌고 자 요거는 지금 가격이죠. 자 이거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 요 가격은 다른 물건의 가격이 아니고 당해 재화 가격, 그 물건의 그 가격이에요. 우리 아파트 시장 이야기했죠. 그러면 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 수요량, 공급량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가격이라고 그랬죠. 이 가격은 모든 물건의 가격이 아니에요. 그 물건의 그 가격이야. 우리 아파트란 물건 이야기하고 있죠. 이 가격은 당연히 무슨 가격이에요? 아파트 가격이 돼야 되지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른 물건의 가격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는 아파트 시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연립주택의 가격이라고 썼죠. 이것은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 요인이에요. 이건 아파트가 봤을 때는 자기 가격이 아니니까 가격이 아니고 가격 이외 요인이라는 거 조심하세요. 네. 어디 6번 틀린 거 1번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공급량이 증가하는 것은 공급량이 변하다. 어때요? 내가 막 무서워서 대답 못 하겠어? 이건 맞지. 지금 이건 아파트 시장에서 아무 말 없이 가격이 나왔죠. 아무 말 없이 가격은 그냥 그 물건의 그 가격인 거예요. 그 물건은 그 가격. 그러니까 1번 맞죠? 너무 두려워하지 마요. 자신 있게 하세요. 예, 자신 있게. 틀리면 욕 한번 얻어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다음 2번 연립주택의 가격 밑줄. 요거는 자 일단 읽어요. 연립주택의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수요량이 어쩌고 저쩌고 수요량이 변하다. OX 틀렸어요. 자 연립주택 가격 옆에다 직접 쓰세요.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 써봐. 직접 써봐 그냥.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 지금 우리 아파트 시장 분석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연립주택 가격 나왔잖아요. 얘는 아파트가 보면 자기 가격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봤을 때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이니까 얘는 수요의 변화가 되는 겁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2번 틀렸죠? 네. 다음 3번 4번 묶어놓고 5번 6번 먼저 가요. 자 5번
공급량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는 주어진 곡선이 변하지 않는다. 맞죠? 6번 공급의 변화와 수요 변화는 당해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곡선이 이동하게 된다. 맞습니까? 요즘에는 이게 좀 잘 나와요. 사실은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 이런 게. 근데 참 고마워 요즘에는. 왜? 아예 이 자식들이 뭔가 함정을 주는 게 아니고 특징을 줘버린 거야. 어떻게 해서 곡선이 이동한다, 곡선이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줘버리니까 학생들 안 틀리지. 곡선이 이동하지 않는 것은 양의 변화고 이동하는 것은 의의 변화 아닙니까? 그래서 그나마 괜찮아. 근데 또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3번은 3번, 4번 묶으라고 그랬죠. 제 자료에다가는 3번에다가는 난이도 하라고 써놓고 4번은 난이도 상이라고 써놨어요. 예. 근데 사실은 같은 맥락이거든요. 근데 같은 맥락인데 3번처럼 주면 쉽게 느껴지는 거고 4번처럼 주면 어려운 문제가 돼버리는데 한번 가봅시다. 가볼게요. 3번은 안 쓸래. 소득의 변화에 따라서 수요곡선이 이동하는 것은 수요 변화다. 맞아요? 뭐가 아니야. 다 좋네. 뭐. 소득, 가격 이외 요인, 곡선 이동, 특징까지. 그러니까 얄짤없이 수요 변화지 뭐. 그죠? 근데 4번처럼 나오면 좀 달라요. 4번은 있잖아요.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이란 말은 가격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수요의 변화다. 잠깐 스톱해봐. 자, 우리 수요량의 변화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수요량의 변화는 원래 주어진 수요선상에서 100원이라는 가격에 소비자가 10개의 양을 사려고 그래. 이게 수요량이야. 근데 이 수요량은 가격이 달라지지 않으면 절대 수요량이 달라지지 않아. 왜? 곡선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100원이라는 가격에는 곡선이 움직이지 않으면 항상 수요량이 이 자리지. 수요량이 이쪽으로 가려면 반드시 가격이 달라져야지 수요량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수요량의 변화거든요. 근데 방금 써놨던 지문은 뭐라고 그랬냐면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변했다고 그랬죠. 똑같은 가격 수준에서 곡선이 움직이지 않으면 수요량 항상 이 자리거든요. 근데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증가 또는 감소하려면 곡선이 이렇게 오든지 움직여야지만이 요게 이리 오든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이 지문은 곡선이 움직였다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였으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곡선이 원래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똑같은 가격에서는 항상 수요량이 이만큼이거든. 그러니까 곡선이 움직여야지만이 결국은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수요 변화다. 이거 맞아요. 요거는 있잖아요. 준비 다시 해야 돼요. 요거는 지금 그러니까 평범하게 문제를 준다면 역시 맨 끝에 있는 5번, 6번 이런 식으로 줘버리거든요. 근데 만약 여기서는 분명히 난이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요 지문은 어렵더라도 좀 소화를 좀 시켜주셔야 돼. 요 지문. 자, 수요량의 변화는 똑같은 가격이면 곡선이 움직이지 않는 수요량의 변화는 똑같은 가격에서는 수요량이 항상 그대로예요. 근데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달라진다는 것은 곡선이 움직여야지만이 나타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수요의 변화다. 요건 잡으셔야 돼. 요거는. 그래서 답은 2번인데 여기서는 4번 지문을 좀 체크를 해놨다가 복습을 좀 하시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나를 찾아오세요. 친절하게 알려줄게. 제 컨셉이 친절이잖아요. 여기서 저한테 질문하러 와가지고 무한 당하신 분 손 들어봐. 아무도 없잖아. 얼마나 내 질문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래도 질문하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예. 아무튼 그렇고요. 이제 7번 문제 풀고 이제 집에 갈 거예요. 이제 왜? 쉬었다 하죠. 예, 볼게요. 7번 문제는 완전히 난이도 상급인데 완전히 난이도 하예요. 답 찾는 거는. 그러니까 필기 필요 없어. 몇 번이에요? 여기 봐. 사탕이 120개가 필요해. 예, 사탕이 1200개 필요해요. 사탕이 1200개 필요한데 한 봉지에 사탕이 200개가 든 게 있어요. 그러면 120개 사탕 만들려면 몇 봉지가 필요해? 6봉지가 필요하죠? 그러면 200개짜리 사탕 한 봉지 200개 들은 거 6봉지를 사면 1200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종전보다 사탕이 더 큰 게 생겼대. 어떤 게 생겼냐면요. 3배가 되는 사탕이 생긴 거야.
그럼 한 봉지에 몇 개 들었대? 자, 200 곱하기 3은 얼마? 600이죠? 그러면 이제 한 봉지에 600개 든 사탕이 나온 거야. 그럼 이제 사탕 몇 봉지만 있으면 돼요? 이제 6봉지가 아니고 2봉지만 있으면 되죠? 그러면 6 나누기 3은 2.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맞죠? 요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막 일단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고 뭐 할 필요 없이 자 이제 7번 보니까요. 어떻게 나왔냐면 필기하지 마요. P는 1200 마이너스 이게 실제 시험에 나왔던 유형인데 6QD래 이렇게 이렇게 됐대. 근데 어차저차 해가지고 소비자 수가 몇 배가 됐대? 3배가 됐죠. 그럼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까 이 논리거든. 그럼 아까 6봉지가 필요했는데 3배로 늘어났잖아. 그럼 나누기 3하면 2봉지만 있으면 되는 거야? 2 곱하기 600은 1200? 그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하느냐. 이거 앞에 필요 없어요. 이거 필요 없는 이거 필요 없는 똑같은 거고 6봉지 필요한데 3배로 됐대. 그러면 3배면 나누기 3 하면 돼요. 그러면 P는 1200 마이너스 2Q 이렇게 하면 돼요. 2배가 되면 나누기 2 하면 되고 6배가 되면 나누기 6 하면 돼. 여기 몇 배가 됐대? 3배. 그럼 나누기 3 하면 얼마예요? 2죠. 그러면 그냥 2Q 찾으면 돼. 그래서 P는 1200 마이너스 2QD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4번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 경제학과 나온 학생들 잘 못 풀어 이거. 근데 여러분 다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느냐 다시 합니다. 1200을 손대면 안 돼요. 손대면 안 되고 수요량 앞에 있는 숫자 있죠? 2배가 되면 그냥 나누기 하면 되고요. 3배 하면 나누기 3, 4배 하면 나누기 4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딱 찍으면 되니까 이런 문제는 시험에 나오면 씩 웃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요. 자 그럼 잠깐 휴식했다가 8번부터 하죠.